생각하는 갈대. 이 표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다. 대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의 속성을 분위기나 역사에 휩쓸리는 인간에 대한 비유로 생각하곤 하는데 이건 오류이다. 적어도 생각하는 갈대라는 표현을 처음 쓴 파스칼의 의도와는 어긋난다. 항세에서 이 구절이 적힌 단장을 보면 관건은 갈대의 흔들림이 아니라 갈대의 연약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광활하고 강대한 우주에 비해 갈대라는 미미한 존재는 너무도 죽기 쉽다고 봤다. 그러나 동시에 파스칼은 온 우주보다 갈대가 더 고귀하다고 적었다. 어째서? 왜냐하면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설령 죽더라도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서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파스칼에게 고귀함의 척도는 직시였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강으로 인해 매몰되는 것에 대한 지적은 필요하다. 이를테면 당신이 사회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체계발화가 아닌 이상해야 건강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렇다면 공기가 오염된 사회에서 건강은 무엇인가? 그건 운동의 장소를 고름에 있어 실외가 아닌 공기청정기가 달린 실내를 택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 선택엔 공기가 오염된 사태 자체에 대한 지적은 누락되어 있다. 현명하되 전혀 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건강을 향한 집착은 적응과 노예 근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일찍부터 건강의 악취를 맡아온 아드로노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넘치는 건강은 그 자체로 이미 항상 병이다. 행복하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음을 뜻한다. 발터 벤야민이 일반 통행로에서 했던 말이다. 무슨 말인가? 일단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사람이 유례없는 풍작을 걸었던 1785년에 자기 안에 이러한 혁명적 역량이 있는지 알았겠는가? 흔히 처한 상황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발휘된다고들 하는데 이 말인즉 스스로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세계가 복잡계라면 각 상황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일람표 작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을 어렴풋이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저 대비로 훌쩍 뛰어넘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는 적절한 행운이 따라줬을 때 인간은 당혹감 속에 얼어붙는 것이 아닌 도약할 수 있다.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준 행운에 감사하라. 눈에 가시,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다. 살다 보면 이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건 적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미워하나? 간략히 말해 자신이 하려는 바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그렇기에 눈에 가시는 자신이 하려는 바에 대해 다시금 뒤돌아볼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게으른 자에 대한 혐오를 뒤집어보면 부지런함에 대한 예찬이 있을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 혹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 분노의 방향은 너무 옹졸하지 않나?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말을 되새겨보자. 눈의 가시가 최상의 확대경이다.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 뒤처지기 좋은 시대이다. 본디 인간은 남보다 뒤처지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존재인데 현대엔 온갖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제만 하면 온갖 물건들이 이틀 안쪽으로 집 앞에 배달되지 않던가.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시작만 하면 금방 이뤄질 것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마법적인 시간대, 그것이 곧 현대이다. 그러나 인생은 당일 배송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꾸준히 시간을 쏟아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존재한다. 조급증은 실패는 본인만 현대의 마법에서 소외된 듯한 분노는 무기력한 좌절을, 그리고 패배감은 어떻게든 성공하고픈 저열한 기회주의로 귀결된다. 그럴수록 카프카의 말을 되새기자. 모든 인간적인 과오는 조급함에서 온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장시간 무인도에 고립됐던 척 롤랜드가 윌슨이란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냈듯 외로움은 고통이다. 타인을 만날 수 없는 경우 인간은 기억을 끄집어내서라도 외로움을 잊고자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반복 재생은 지루함을 낳기 마련이다. 제 아무리 재미있거나 의미있다 여겨졌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내 낡은 것이 돼버리고 이때 인간은 그간 간과했던 생소한 기억들을 뒤적거리게 된다. 이를테면 호캉스가 아니라
어릴 적 잃어버렸던 꿈의 파편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했던 것인지 되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기능이다. 고독은 성찰이 좋은 친구이다. 번잡한 시대에서 조급해질수록 프리디 니체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독한 자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먹어치운다. 행복하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음을 뜻한다. 발터 벤야민이 일반 통행로에서 했던 말이다. 무슨 말인가? 일단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사람이 유례없는 풍작을 걸었던 1785년에 자기 안에 이러한 혁명적 역량이 있는지 알았겠는가? 흔히 처한 상황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발휘된다고들 하는데, 이 말인즉 스스로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세계가 복잡계라면 각 상황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일람표 작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을 어렴풋이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저 대비로 훌쩍 뛰어넘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는 적절한 행운이 따라줬을 때 인간은 당혹감 속에 얼어붙는 것이 아닌 도약할 수 있다.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준 행운에 감사하라. 객체가 주체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 주체는 객체일 것이다. 이는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부정변증법에서 적은 문장이다. 무슨 말인가? 흔히 사물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객체라고 하고, 반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체라고들 한다. 그런 점에서 주체는 객체일 것이다 라는 저 선언은 사실상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도르노는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를 뽑고서 공동체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일종의 집단 자살 과정을 적나라하게 목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인간의 정신은 선전선동에 의해 쉽게 조작되고, 또한 대공황을 스스로 끈질기게 사유하는 것이 아닌 구세주에게 위탁할 만큼 외적 조건에 취약하다. 주체는 본인이 객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부터 비로소 시작한다. 설득은 비생산적인 것이다. 발터 벤야민이 일반 통행로에서 했던 말이다. 어떤 말인가? 우선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동사는 위바흐헤든인데, 설득이란 명사 위바흐헤둥엔 확신이나 신념이란 뜻도 같이 있다. 다시 말해 벤야민이 겨냥한 건 사실이 아닌 신념에 기초한 설득 작업의 무용함이다. 일템 우리 모두가 식자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은 비록 그것이 숭고할지라도 값비싼 양피지책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농민의 현실에는 전혀 닿지 않는다. 반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제지기술의 혁신이라는 물질적 조건이 갖춰진 뒤엔 얼마든지 유효하다. 물론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언제나 유의미한 신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물질적인 조건을 도외시한 상태에선 그 어떠한 생산적인 결과물도 없다는 것만큼은 자명하다. 만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